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3강이죠. 13강 이제 한류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식 한류와 웹툰 한류의 실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총 한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시간을 3주 정도 가졌죠.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한류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음악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방송 한류와 영화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간으로 음식 한류와 이제 웹툰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뭐 뷰티 한류라든지 뭐 또 세분화 시키면은 또 다른 뭐 한류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임 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커다란 그 구분 제가 한 5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구분 안에 소속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뷰티 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한류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게임 한류 같은 것은 이제 웹툰 한류와 연관돼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 한류와 웹툰 한류를 마지막으로 해서 한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음식 한류와 웹툰 한류를 오늘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강, 15강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화 체험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험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으로서 한국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될 교수자로서 어떤 식으로 향후에 내가 이제 그 문화의 부분들을 수업 안에서 소화해내고 이해시키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도 동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돼 있는 유적지 답사라든지 아니면 문화 관련 무슨 영상물들의 시청들을 갖다가 이제 2주 동안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그것을 보는데 혹은 체험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내가 이제 어떠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수업 안의 어떠한 부분들로 효과적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문화 체험 시간을 2주 정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그 문화체험 수업을 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제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한류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음식 한류와 웹툰 한류의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음식 한류의 실태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 한류의 현황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어떠한 주춤한 국내외 기업, 국내 외식 기업의 해외 진출, 그러나 꾸준히 성장하는 농수산 식품 수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국내 외식 기업 해외 진출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내에 한한령이 이제 내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외식 기업들의 진출, 해외 진출마저 가로막히는 결과로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외식 기업 철수에 따른 그 결과로 인해서 외식 기업의 해외 진출이 조금 주춤한 상황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코로나 영향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지요. 코로나 영향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외에
그러니까 외식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있던 외식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그 문제들이 발생해가지고 조금 주춤한 부분은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외식 기업의 또 다른 판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중심 진출에서 벗어나 베트남과 같은 신흥 시장으로 다양하게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떠한 그 음식 한류라고 했을 때 음식 한류가 이렇게 확산되는 그 지역들이 현재 이제 보통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음식 한류 하면은 많이 이야기 되어지는 게 이제 아무래도 중국 시장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뭐 제가 앞서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만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에 비비고라는 그 CJ의 식품 브랜드죠. 비비고라는 것은. CJ가 만든 식품 브랜드인데 이 식품 브랜드인 비비고의 그 만두 그러니까 단일 품목인데 이 만두가 미국 시장으로만 1조 원어치가 수출되는 그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뭐냐면은 미국인들 사이에 어떠한 그 비비고 만두에 대한 일종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길 수 있겠지만 열풍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왜 비비고 만두가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되었느냐 했을 때 일단 만두는 중국이라는 그 공식이 보통 보편화돼 있었죠. 기존에는. 그래서 덤블링이라는 뭐 그 중국식 그 표현이죠. 제가 좀 자세히 잘 몰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텀블링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현을 쓰는 그런 게 공식화돼 있었는데 근데 이 만두라는 용어로 비비고가 비비고 만두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 만두와 이제 한국 만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랬을 때는 만두 피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식 만두의 피는 물론 이제 그 딤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피들이 있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 중국식 만두의 피는 좀 두꺼운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 안에서도 물론 한국 안에서 만두 피가 모두 얇은 건 아니거든요. 두꺼운 만두 피도 한국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출용 만두의 경우 그 이제 외국에 이제 그 제품들을 출시할 때 만두피를 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두피를 얇게 해봤더니 서양인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그 만두의 속 재료를 만두피가 얇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에는 만두피를 굉장히 얇은 형태로 해가지고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히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어떤 그 나라 사람들의 특성에 맞춘 일종의 현지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앞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지 지금 잘 기억이 그런데 이 팔도 도시락 라면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팔도 도시락 라면이 실제로 팔도 라면은 한국 내에서 그러니까 한국 내의 라면 그 순위를 보면 1위가 농심 라면이고요. 2위가 삼양라면, 그다음에 3위가 오뚜기 라면, 4위 정도가 팔도 라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높은 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팔도 라면의 이제 대표적 라면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를테면 농심 라면의 대표적 브랜드 그러니까 농심이라는 그 라면 브랜드의 대표적인 라면 하면 신라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신라면 블랙이라든지 신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삼양라면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불닭볶음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오뚜기 진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팔도 같은 경우에는 팔도 왕뚜껑이라고 보통 한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히트를 치거든요. 큰 왕뚜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발면인데 그 휴대 용기에 담겨 있는 사발면이지 않습니까? 뭐 한국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왕뚜껑이라는 게 굉장히 히트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도시락 면이 먼저 나왔었고 왕뚜껑이 나중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락면이 그렇게 히트 상품으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왕뚜껑이라는 걸 어떠한 그 휴대용 라면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큰 히트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왕뚜껑 시리즈가 팔도 라면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팔도가 어떤 봉지 라면보다는 휴대용기에 담겨 있는 사발면 형태의 그런 것들, 간단 간편식 3분 요리 뭐 이런 형태의 간편식 용기에 담겨 있는 왕뚜껑이 큰 히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도시락 면 같은 경우에는 용기가 네모나게 도시락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히트를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도시락 면이 이상하게도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그 쉽게 얘기하면은 선박 외항 선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먼저 도시락 팔도 도시락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안에서 러시아 지역 전체에 팔도 도시락이라는 것이 굉장히 메가 히트를 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라면은 그냥 라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도시락 이런 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야 라면 하면 신라면이지 뭐 이런 식으로와 같이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라면 하면 아 도시락 이런 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어, 또 이제 러시아에서 히트했던 또 하나의 그 한식이 바로 초코파이죠. 초코파이. 이 초코파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초코파이가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히트를 한 것은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리온 초코파이거든요. 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이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에 초코파이가 유행하게 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부산에 있는 러시아 보따리상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보따리상들이 먼저 러시아에 이 초코파이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 지역이 이제 워낙 춥다 보니까 이 추운 지역에서 따뜻한 차를 춥다 보니까 이제 마시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초코파이의 그 가운데 마시멜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얀색 마시멜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에,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마시멜로가 들어오는 것은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이 그 맛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달짝지근하니까 그 단 맛에 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 초콜릿 파이 종류를 이렇게 먹게 된다라는 거죠. 곁들여서. 그런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마시멜로가 들어가 있으면서 위에 또 초코까지 들어가 있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으니까 그게 그 러시아 사람들 입맛에는 하나의 뭡니까? 이 차 문화를 갖다가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 이제 대통령들까지 그냥 푸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베르데네프인가 하여튼 뭐 그 다음 대통령까지 이 초코파이를 차와 함께 마시는 모습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어 오리온 초코파이가 굉장히 메가히트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여러 가지 그 종류의 맛들이 러시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이를테면 블루베리 같은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저기 러시아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초코파이 맛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또 이 초코파이가 오리온 초코파이하고 롯데 초코파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리만치 러시아 사람들은 오리온 초코파이를 원조로 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오리온이 러시아에서 초코파이를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음식 한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떠한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서 초코파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떤 형태로든 해도 유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음식 한류에 지금 현재를 있게 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식품 시장 수출의 호조세죠. 그래서 음료와 고기, 대용식품, 스낵류의 성장이 두드러져 가지고 향후에 어떤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수출 전망이 굉장히 밝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스낵류의 판매 같은 것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다양한 시장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의 꾸준한 증가, 이제 참치라든지 김, 라면 등과 같은 식문화와 종교적 이유로 제한되지 않는 식품류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참치를 캔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파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그 참치 캔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참치캔이라는 게 어떤 국민들이 그 굉장히 많은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 참치캔을 가져다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먹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김을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예전에는 블랙페이퍼라 그래가지고 서양인들이 굉장히 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김의 효능, 그러니까 건강식으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요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좋은 성분들이 있다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김을 한국에서는 이제 그 이를테면 밥과 함께 먹는 그런 걸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에서는 오히려 스낵과 같이 하는 걸 많이 어 그러니까 김을 왜 그러냐면 서양이라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미국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미국에서 주식은 고기 스테이크 종류지 않습니까? 그 스테이크 종류를 먹을 때 김을 먹는 건 조금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미국이 밥을 주식으로 했었다면 밥을 먹으면서 김을 갖다 같이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밥이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 김이라는 게 일종의 스낵과 같이 인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 외국 그 유명 배우의 뭐 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톰 크루즈의 딸이었던가 아무튼 뭐 그 누구 딸이 이제 그 김을 갖다가 들고 그냥 스낵처럼 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짭조름한 데다가 그게 뭡니까? 바삭바삭하지 않습니까? 그 바삭함과 그 짭조름함이 스낵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게 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라면 같은 경우도 이제 라면은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라면의 원조 하면 이제 일본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 라면의 그 매콤한 맛 일본과는 조금 다르죠. 그 매콤함이라는 것이 전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히트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닭볶음면이 대표적인 그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서양인들에게는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을 되게 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닭볶음면이 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매운 불닭볶음면을 먹었다. 이것은 뭐 이를테면 남자들에게 남자다움을 표시하는 하나의 과시 효과를 낼 수 있는 식품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한 측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을 먹는 인증 그 샷을 올리거나 유튜버에다가 그 장면을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불닭볶음면 먹었어. 이런 것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어. 맵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갖다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면서 한국 라면 역시 다양하게 진출하게 됐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얼마 전에 또 저기 그 한국의 블랙 그러니까 신라면 블랙이 여러 그 라면 종류 여러 나라의 라면들을 갖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하는 선호도 평가를 해봤더니 1위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인지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한국의 라면도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그 선호하는 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정도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종교적 이유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슬람 그 음식이죠. 이슬람 음식.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이 아무래도 이제 그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할랄 음식이라 그러죠. 할랄 음식.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할랄 음식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넓고 크고 또한 그러니까 종교적 이유의 특색 때문에 그 돼지고기가 빠져 있는 어떠한 채소 위주의 그 식단들, 그러니까 고기가 빠져 있는 채소 위주의 식단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음식이라는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이슬람 쪽의 어떤 할랄 음식에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방면에서의 어떠한 음식 수출 역시 향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식이 여전히 이제 외국 관광객의 중요한 방문 요인이긴 하지만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한식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불고기나 김치, 비빔밥 이런 것과 같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식에 대한 그 이미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요인들을 봤을 때 1위가 쇼핑인데 이어서 2위가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나 미식 탐방 순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볼 때 다양한 관광 상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식품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이를테면 사찰 음식 체험 같은 것들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사찰 음식은 뭡니까? 건강식으로 통하죠. 그러니까 그 사찰 음식에서는 그 많은 그 오색채라고 해가지고 그 많은 뭐 5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하고 자연의 맛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MSG 이 조미료 맛보다는 자연적인 맛을 중요시하는 건강 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템플 스테이가 굉장히 서양인들에게 선호되거든요. 템플 스테이라는 것은 새로운 종교 문화 체험이거든요. 새로운 종교 문화 체험 입장에서 템플 스테이가 되듯이 사찰 음식이 그러니까 그 인사동 같은 데 가면 사찰 음식 전문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연계되어 있는 어떠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한식 경험 지역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방문하는 도시가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서울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그다음 뭐 부산 이런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음식 체험이라는 것도 역시 서울이나 제주, 부산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곳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식에 대한 인식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식의 특징을 어떤 매운맛이라든지 에스닉 푸드, 그러니까 이국적 느낌이 나는 어떤 제3세계의 고유한 전통 음식 정도로만 인식을 해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국적이다. 아, 우리가 먹던 거하고는 좀 다르네. 뭐 이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매워. 이런 것들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 음식의 모든 음식들이 매운 음식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매운 음식보다는 맵지 않은 음식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한식에. 그런데 한식의 그 특징 했을 때는 그냥 매운맛 이런 것들로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한식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빔밥이나 불고기와 같은 단일 메뉴 위주로 알려져 있는 것이 한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건강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음식 한류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음식 한류의 지금 현재의 현황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것은 음식 한류의 어떤 핫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음식 한류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 콘텐츠와 한식의 연계라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의 등장과 그것이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MBC 에브리원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와 TVN의 어떤 서울메이트 같은 프로그램들,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현재의 어떠한 그 특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라는 특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관광 오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포맷을 외국 관광객, 과거에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외국인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한국 관광을 하는 과정을 갖다가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면, 서울메이트라는 것은 연예인들이 어떠한 그 외국인들과,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친구처럼 며칠 동안 같이 살아보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관광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상을 소개해가지고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같은 경우 시즌 2까지 만들어졌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서 자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가끔 즐겨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에게 비친 한식이라든지 한국의 문화, 그러니까 한국에 관광을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한국의 교통 문화를 첫 번째로 꼽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지하철과 이 버스와 연계해서 카드 한 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철이 제가 알기로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그 사기업들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하철과 지하철, 이를테면 뭐 지하철 1호선, 지하철 2호선, 지하철 3호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지하철끼리의 같은 회사가 아니면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고 그러니까 환승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 지하철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국도시철도공사하고 한국지하철공사하고 이렇게 같이, 물론 이제 다른 회사이긴 하지만 운영하는 그 노선에서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둘 다 국가 소속의 어떠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국민들의 편익을 고려한 그러한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환승 시스템이라든지 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꼽는 게 이제 음식 문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떠한 그 음식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곳이 이런 거죠.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서울로 다 모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이 전국의 모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찾았을 때 가장 많이 관광을 하게 되는 곳이 서울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럼 그 서울이라는 곳에서 한식의 다양한,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한식의 다양한 맛들을 맛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한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식의 그 우수성이라든지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식 리액션 비디오가 유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담은 리액션 비디오인 뭐 이를테면 영국 남자라든지 에밀 튜브 같은 것들 프로가 유튜브의 어떤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소개되고 시청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영국 남자나 에밀 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러니까 구독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보는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문제가 있었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러한 그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의 리액션 반응을 담은 그런 비디오물들이 영국 남자와 에밀 튠으로 이제 대표되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다양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 쳐보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리액션 프로그램들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일단 뭐냐면은 한국인들이 그걸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식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국인들도 굉장히 에,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여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먹방이라는 거예요. 먹방이라는 고유어를 탄생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음식을 먹는 동영상 하면은 그냥 먹방 이게 이제 고유 명사화 돼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 먹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먹방이라는 것이 실제로 뭐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먹방이라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먹방이 고유 명사화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인간의 어떠한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내밀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훔쳐보기가 있습니다. 훔쳐보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영화나 연극이 다 뭡니까? 일종의. 이 영화는 그렇다 치고 연극을 한번 봅시다. 연극은 훔쳐보기죠. 그러니까 연극의 무대라는 게 1막, 2막, 3막 해가지고 그 무대가 있고요. 이 앞에를 4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4막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객이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 연극의 배우들이 공연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연극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브레이트가 낯설게 하기 극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전제되어 있던 그 사막인 관객석으로 갑자기 들어가 가지고 너 지금 내 연극 보고 있는데 느낌이 어때? 라는 식으로 물어보게 됨으로써 새로운 연극의 형식적 파괴를 불러왔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원래 이제 연극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훔쳐보고 있는 독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먹방이라는 것도 역시 일종의 훔쳐보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음식 먹는 모습을 이렇게 훔쳐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거는 인간의 내밀하게 내재되어 있는 욕망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의 한 부분, 특히 이제 음식에 관련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지 않습니까? 의식주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식에 대한 욕망도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훔쳐보기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음식 먹방이 성공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야 맛있게 먹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제 요즘에 이제 뭐 그 먹방을 하는 그 유튜버들이 많이 있죠. 뭐 제가 봤던 거 요즘에는 그 찌양이라는 그 유튜버인가 그 굉장히 몸은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 왜소한 여자인데 엄청나게 먹죠. 엄청나게 먹죠. 그러니까 그 먹방 프로그램 이를테면 현주엽 같은 그 운동선수들, 이 현주엽이 이제 농구선수 출신 아닙니까? 그다음에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먹는 음식 양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개그우먼인 뭐 홍현희의 그 심해부였던가 그렇죠. 그 전지적 창견 시점에 나왔던 그 천둥이죠. 천둥. 천안에 사는 뚱보 해가지고 천둥이라고 얘기됐던 그 사람도 역시 굉장히 음식을 깔끔하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어떤 그 등치가 좀 있는 편이어서 저 사람은 뭐 그 등치를 놓고 봤을 때 저 정도 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야 음식 잘 먹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쯔양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적 외모로 따져놓고 보면 아니 뭐 저런 여자분이 그렇게 많이 먹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엄청나게 먹죠. 먹어도 된다라기보다는 먹죠. 그걸 보면서 야 저것도 하나의 능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것도 그 사람이 하나의 자기가 그러니까 유튜버로서 방송의 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뭐냐면 이러한 먹방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한국의 라면 및 조미김의 선전이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운 라면 인기의 지속적 성장이 있죠. 그래서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매운 라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표적인 게 삼양의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되는 거죠. 신라면도 맵죠. 그러니까 한국의 라면들은 대부분이 매운 라면이라는 인식이 그래서 대단히 강하죠. 외국인들에게. 그런데 이제 그 매운맛에 대해 매운맛이라는 게 저도 이제 매운맛을 좋아하지만 중독성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매운맛은. 그러니까 그 매운맛을 자꾸 먹다 보면 그것을 더 먹고 싶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떠한 그 매운 라면 인기의 지속적 성장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 이제 조미김 수출이 증가세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조미김을 그러니까 김을 수출했던 것은 주로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주로 일본에서 수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김을 한국 김을 굉장히 그 최고의 식재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그 김을 크게 싸서 먹잖아요.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김을 굉장히 귀한 음식으로 조그맣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인들이 그렇게 김을 크게 만들어 먹고 이제 조미김이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김을 많이 사갔죠. 김을. 어,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그 음식으로 자기들도 역시 김을 많이 먹기 때문에 별로 돈이 한국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크기는 또 크잖아요. 포장 그지가 굉장히 크면서 그 상대방에게 뭐 이를테면 일본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김을 갖다 준다 그랬을 때 좋아할 식품으로 선호가 되다 보니까 명동 같은 데 가면 슈퍼 안에 제가 이제 가보면은 슈퍼인데 명동 안에 있는 조그만 슈퍼인데 그렇게 김을 막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쌓아놨나 했더니 이제 그거죠. 일본 관광객들이 명동을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김을 많이 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 용산이 아니라 서울역에 있는 서울역이 롯데마트였던가 거기도 그 외국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명동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서울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김을 거기서 사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뭐 사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뭐냐면 수출 효자 상품이 돼버린 거죠. 이제 조미김도 역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미김이 일종의 그러니까 음식의 어떤 부수적 재료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스낵과 같이 인식돼 버린 측면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조미김 수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에너지 음료의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에너지 음료들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에서 한국의 에너지 드링크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너지 드링크는 지금 뭐 저도 이제 뭐 별로 안 먹는데 이제 그 젊은 20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에너지 드링크를. 근데 그게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히트를 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간편식이라든지 배달 음식 시장의 확대와 한식 메뉴의 매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간편식과 배달 음식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됐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20세들이 이전 세대보다는 배달 음식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인 가구들이 많아졌잖아요.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혼밥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밥이라는 혼자서 밥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의 어떤 음식 문화 안에서는 혼밥이라는 것이 없었죠, 실제로.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것은 뭔가 왕따 분위기가 났었고 혼자 밥 먹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겨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혼밥 문화라는 게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으면서 혼자 밥 먹는 것이 당연시 돼버렸다는 거죠. 심지어는 혼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술 먹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끔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달 음식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모임을 지금까지도 뭡니까 모임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그런 행태가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배달 음식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웃긴 게 원래 이 배달 음식은 따로 돈을 받는 게 아니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그다음 뭐 지금 이제 배달통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배달 음식 전문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배달 음식 값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배달 음식 값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람들이 인식을 가지게 돼 버렸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이제 하나의 문화 코드로서 그렇게 인식되고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가정 간편식과 그런 배달 음식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간편식 개발이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간편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와 있지 않던 것들까지 막 간편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곱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간편식으로 해가지고 먹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편의점을 가도 일회용으로 곱창 볶음 같은 게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만큼 간편식 문화가 발달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가정 간편식을 통해 가지고 한식을 접할 기회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 간편식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각 문화권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그 문화권에 친숙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현지화 전략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음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고수를 집어넣어서 먹는 걸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그런다 그랬을 때 한국의 간편식을 만드는데 그 안에다가 향신료로서 고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에, 다음으로 음식 관리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정부 주도 사업에서 민간 중심 문화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자발적 확산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던 어떤 음식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자발적 확산을 통한 한식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CJ 같은 데서 그렇게 비비고라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브랜드화를 통해 가지고 음식 한류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 영역에서의 자연스러운 음식 한류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SNS를 통한 음식 한류의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나 전 세계 이제 대중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한식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식의 어떤 장점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제 BTS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그 먹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BTS 한 멤버가 햄버거를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에서 아예 BTS 그 햄버거를 만들어 버리면 세트 메뉴를 출시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BTS의 어떤 그 상징색인 보라색을 막 거기에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매장도 모든 매장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한정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것들, 그런 식의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BTS의 멤버가 떡볶이를 많이 먹는 장면을 노출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미들이 떡볶이 먹는 것을 굉장히 어떤 일종의 유행처럼 해가지고 떡볶이를 접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한식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민간 차원에서.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음식 한류에 있어서의 단계별, 층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 한류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식의 어떤 세부적
특징과 장점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층위별 접근이라는 것은 그 각 문화권별 혹은 국가별 각기 다른 식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식문화들 안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특성화되어 있는 현지화 전략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게끔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브랜드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두끼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떡볶이 즉석 떡볶이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두끼라는 그 브랜드를 보면 그 즉석 떡볶이를 해먹는 그것을 굉장히 메뉴를 다양화시켜 가지고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양화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그 두끼라는 그 브랜드가 동남아에서 굉장히 또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안에 그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거기 안에 그 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식품들을 집어 넣어놓는다는 겁니다. 즉석 떡볶이를 만들 때 그것을 같이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일종의 현지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어떠한 한식 메뉴보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메뉴에 대한 단편적 소감, 그러니까 일테면 불고기, 떡볶이 같은 단일 메뉴에 대한 단편적 소감들이 한식의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브랜드를 이미지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식이라는 것은 뭐 불고기다, 떡볶이다 이렇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 발효식이면서 건강식이다, 자연식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 한식에 대한 그러한 브랜드 이미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식이라는 게 건강식으로 이해를 받게 되고요. 더구나 코로나를 막는데 김치 같은 게 어떤 발효 음식으로서 효능을 보인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까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된장 이런 것들 발효 음식들 한국에 그런 장들을 갖다가 외국인들도 이제 맵다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건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러니까 한식을 어떤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정 간편식의 연구와 콘텐츠 활용 방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간편식을 다양하게 지금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지만 좀 더 다양화시켜 가지고 젊은이들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제 전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 수출을 한다 그랬을 때 그 나라의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전 세대 어떠한 사람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으로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러한 것들을 SNS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유포함으로써 어떤 음식 한류의 이 힘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미지화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식이라는 것은 건강식이야.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야. 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향후에 음식 한류의 지속성을 위한 하나의 이제 현재 음식 한류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음식 한류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아무튼 음식 한류는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근데 음식 한류라는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이 음식 체험 같은 게 굉장히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시키는데 아주 수월하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자기가 나중에 이제 고국을 돌아가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교수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한국의 음식들을 만들어 보는 음식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를테면 떡볶이가 가장 쉽겠죠. 떡볶이가 아무래도 이제 그 고추장과 떡과
그다음 몇 가지 재료들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니까 그런 음식들을 같이 만들어 보는 음식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한류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어떤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게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음식 한류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의 문화적 특성들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한식이라는 거 안에. 그러니까 한국적 정서라는 게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장문화, 뭐 고추장이라든지 된장과 같은 장문화라는 것은 기다림의 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발효 음식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미학이거든요. 기다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이제 한식이 어느 순간부터 어떤 MSG의 영향으로 그쪽으로 흘러가 버린 자극하고 맵고 자극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한식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음식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이해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이제 그 웹툰 한류는 뭐 좀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한류에서는 뭐 그냥 이 음식 한류보다는 훨씬 더 할 이야기들이 그 많지는 않기 때문에 웹툰 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서 향후에 이제 웹툰 한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